자,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안 좋아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3% 가깝게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80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100개 종목 정도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거기에 코스닥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좀 더 아쉽습니다. 한 3.4% 가깝게 밀려가고 있고 외국인의 매물이 시장을 좀 크게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우세한 가운데 그나마 좀 살아있는 섹터를 보게 되면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방위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해운 정도가 좀 따라오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은 종목 중심으로요. 나머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어들었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금요일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채권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무거운 건 오늘 채권 플로우에서 많이 좀 답을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연초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실 시장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3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연내에 최대 7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말에 연준이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다 보니까는 이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왔는데요. 하지만은 연초 들어서 발표가 된 미국의 고용 지표라던가 물가 지표 같은 경우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고용 지표가 1, 2, 3월 달 모두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3월 같은 경우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인력 수가 30.3만 명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 입장에서도 굳이 연준이 이렇게 경기가 견고한 상황에서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있냐, 거기에 플러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기준선 50을 넘다 보니까는 제조업 경기도 이제 바닥을 잡고 확장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꺾여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GDP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GDP 같은 경우도 일단 애틀랜타 연은 수정하고는 GDP 나후에 따르면 2.9%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미국이 이제 3% 중반에서 4%까지 성장을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은 분명히 둔화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미국에서 2% 후반의 성장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견고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게 미국의 경기가 견고한데 빠르게 인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의 물가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연초 들어서 발표가 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약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 연준이 빠르게 인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기도 견고하고 물가도 굉장히 높은 범피한 그러다가 울퉁불퉁하게 둔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시장은 지금 9월에 인하를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쩌면은 연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의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 굳이 내려야 하나, 미국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연초에 7회였었는데 이게 1회 미만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올해는 완전히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어쩌면은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연내 인하는 가능하다. 연내 9월 달에 인하를 시작을 해서 두 차례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하고 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잘 보시면은 작년 초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한 게 연준이 연말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미국의 지표가 강하고 물가도 잘 둔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연내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사실 작년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를 보이는 게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작년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추가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연준이 추가 인상을 단행을 한 상황인 거죠. 그에 반해서 올해에는 아직까지는 연준이 인하 기대에 대해서 과도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원 총재라든가 이런 일부 위원분들이 추가 인상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작년에는 추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뭐랄까요 확정적인 톤으로 언급을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인하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은 기본 시나리오는 인하야. 라고 이런 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연준위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고금리를 유지하자. 근데 우리나라의 영향은 뭐 미국보다 덜하긴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라가르드 총재 발언 들어보면 유럽은 곧 또 인하할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하고 유럽의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의견 자체가 좀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또 보고 있으면 또 막연히 너무 실망만 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미국하고 달리 유럽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경기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유로존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취약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도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상황에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약간 이제 중앙은행, 연준과 ECB 간의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 그러니까 연준은 인하는 멀었다. 근데 ECB는 이제 좀 있으면 인하할 거다라는 약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 이런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보면은 사실 좀 안타깝지만은 빠르게 인하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환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준이 저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점은 사실은 달러의 강세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EC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하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죠. 이게 달러를 더 강하게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ECB가 금리를 먼저 인하한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가 더 약해지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더 인하를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언급을 했지만은 원달러가 1,400원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IMF 당시와 다르게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 순자산 국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은 이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생활하는 소비하는 상당의 물품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원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은 사실은 저희가 똑같은 1달러를 내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원화의 이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달러를 냈는데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은 저희가 내야 되는 실질적인 돈은 2배가 되다 보니까는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화 약세는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인 거고 최근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2, 3월 3%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운데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들이 사실은 국내 물가에는 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조금 대외 변수, 달러 강세, 국제 유가 상승 등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늦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좀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2년물, 10년물 간밤에도 또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전쟁 탓인 건지 10년물하고 2년물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이 2.7%, 2년물이 실시간으로 1.9%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채권에 대한 접근 전략은 어떨까요? 저희는 최근에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1분기 GDP에 따라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연하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 측면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좀 더 매수 시점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금 항상 원하는 거는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자라는 전략을 추구를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나봐야지 고점과 바닥을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고점 부근에서는 대충 팔고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는 사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조금 지금 레벨에서는 걱정거리가 많지만 오히려 이런 좀 가격이 쌌을 때 걱정거리가 반영을 하면서 가격이 싸졌을 때 채권을 조금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채권에 대한 매력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 플로우였습니다.